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아메리카 대륙 발견 역사가 사실은 불완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이 중요한 역사에 실제로 쓰지도 않았던 뿔 달린 투구에 수염 난 항해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털북숭이 야웅거리는 동반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오늘 저희는 놀라운 미스터리를 밝힐 것입니다. 바로 노르웨이 숲 고양이들이 바이킹과 함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보다 500년이나 먼저 북미 대륙에 도착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미로 던지는 가설이 아닙니다. 유전학 연구로 굳건히 뒷받침되는 역사이며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함께 세상을 개척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유전적 수수께끼와 해상모험, 그리고 물론 고양이들로 가득 찬 시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고양이들이 왜 완벽한 항해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륙 전체에 어떤 유전적 흔적을 남겼는지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킹 시대는 대략 8세기부터 1세기까지입니다. 흔히 알려진 고정관념과는 달리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무자비한 약탈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상인이자 뛰어난 개척자였으며 아마도 당대 최고의 항해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배 드라카르는 거친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지나 마침내 북미 대륙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배의 내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창에는 곡물, 염장육, 말린 생선 등 몇 달치 식량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식량 창고에는 무시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쥐와 생쥐입니다. 쥐들은 음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질병을 퍼뜨리고 밧줄과 돛장비까지 갉아먹어 배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고 기발했으며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박의 고양이, 선묘 추안마오였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에게는 아무 고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들은 이미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숲고양이 또는 스코그카트 에스코카트라고 불리는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크고 튼튼하며 두꺼운 방수털을 가졌고 타고난 사냥꾼의 재능을 지녔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바이킹 선원들에게는 생존에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승무원이었습니다. 자, 차가운 대서양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드라카르, 즉 바이킹 롱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하나에 떠다니는 작은 세계, 폐쇄된 생태계입니다. 배 안에는 수십 명의 전사, 상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물건, 사람, 동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생존의 열쇠는 귀한 식량 비축분이었습니다. 이 식량을 설치류 때문에 잃는다는 것은 곧 얼음 같은 대양 한가운데서 굶어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박에 탄 고양이의 역할은 키잡이나 파수꾼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고양이는 바이킹 항해의 주된 위협에 맞서는 생물학적 무기였던 것입니다. 고양이는 식량을 지키는 수호자였으며 선원들이 배불리 건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치나 감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도끼나 돛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고양이를 태우는 것은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숲 고양이들은 이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타고난 포식자의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선실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순찰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노르웨이 숲 고양이는 어떤 동물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에서는 스코그카트라고 불리는 이 품종은 혹독한 스칸디나비아 기후가 만들어낸 듯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몸집이 크고 근육질이며 무게는 최대 9kg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중모입니다. 길고 윤기가 흐르는 방수성 겉털은 비와 눈을 막아주고 빽빽하고 두꺼운 속털은 혹독한 추위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단단한 발톱이 달린 강력한 발은 나무를 잘 타는 것은 물론 흔들리는 배의 갑판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길고 풍성한 꼬리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따뜻한 목도리 역할도 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격입니다. 이들은 영리하고 독립적이며 노르웨이의 거친 숲속에서 수세기 동안 갈고 닦은 뛰어난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질 덕분에 노르웨이 숲 고양이는 길고 위험한 뱃길에 이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고 스스로 먹이를 구했으며 맡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바이킹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유용한 동물을 넘어섰습니다. 고양이는 그들의 문화와 신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랑, 풍요, 그리고 전쟁의 여신인 프레이야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그녀의 전차는 2마리의 거대한 고양이가 끌고 하늘을 누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주요 여신을 섬길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였던 것이죠. 신화 속 이러한 높은 지위는 당연히 현실 속에서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양이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 특히 바다에서 기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뱃사람들은 배에 고양이가 있으면 신들을 달래고 순조로운 항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배 전체 선원들에게 폭풍이나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듯 드라카 바이킹선에 탄 고양이는 단순히 쥐를 잡는 사냥꾼 역할을 넘어 험난한 전사들을 신의 세계와 연결하는 살아있는 부적, 즉 수호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숭배와 실질적인 이익이 결합되면서 바이킹과 털복숭이 동반자들 사이에는 견고하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이킹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던 실제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확장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해안을 약탈하는 데 그쳤지만 곧 식민지 건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9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페로 제도와 아이슬란드를 정착시키고 아이슬란드를 번성하는 식민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곳에서 10세기 말 살인죄로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당했던 항해사 붉은 에리크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착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땅을 푸른 땅이라는 뜻의 그린란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항해 하나하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배에는 전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가축, 씨앗도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항해 중이든 새로운 정착지에서든 보급품을 지키기 위한 고양이들 또한 함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숲 고양이의 개체수는 사람들을 따라 퍼져나갔고 새로운 섬마다 유전적인 거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마지막 도약을 위한 최종적인 발판이 된 것입니다. 바이킹의 아메리카 대륙 항해에 대한 주요 정보원은 두 아이슬란드 사가, 즉 그린란드 사람들의 사가와 붉은 에이리크 사가입니다. 사건 발생 수백 년 후에 기록된 이 서사시적인 작품들은 레이프 에이릭손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항해사들의 여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들은 바이킹이 헬루란드, 아마도 베핀섬, 마르클란드, 어쩌면 레브라도, 그리고 빈란드, 가장 유력하게는 뉴펀들랜드라고 명명했던 땅들을 발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물론 사게 레이프가 그의 고양이 무르지크를 배에 태웠다와 같은 직접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기록들은 오직 사람들의 위협, 공적,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당시의 생활 방식과 필요성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배에 고양이가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노나도체의 존재처럼 해상 생활에서 너무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굳이 따로 언급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처음부터 당연히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임시 캠프나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이어진 완벽하게 정착된 스칸디나비아 식민지였죠. 바이킹들은 이곳에 농장을 건설하고 가축을 사육하며 사냥과 교역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삶은 매우 혹독했기에 단 하나의 자원도 금처럼 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쥐로부터 곡식과 식량 저장고를 보호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길고 어두운 극지의 겨울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그린란드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당시 이곳에 발달된 농경 사회와 생활 방식이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비록 고양이 뼈가 흔하게 출토되지는 않으나 고양이의 존재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 그린란드 정착지에서 비록 고립되었지만 생명력이 강한 노르웨이 숲 고양이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이제 다음이자 마지막이 될 서쪽으로의 여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린란드는 신세계로 향하는 고양이 원정대가 최종적으로 출발한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사가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어느 정도 우연이었습니다. 서기 1000년경 붉은 에리크의 아들인 레이프 에릭손은 그린란드에서 노르웨이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의 배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결국 미지의 땅 해안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땅은 숲과 야생동물, 그리고 야생 포도가 풍부했는데 이 때문에 포도나무의 땅이라는 뜻의 빌란드 빈란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보다 거의 5세기나 앞선 발견이었습니다. 레이프와 그의 선원들은 그곳에 임시 정착지를 짓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후 영구 식민지 건설 시도를 포함하여 다른 탐험대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린란드에서 빈란드로 항해하는 이 배들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고양이들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롭고 거대한 대륙에 발을 디딘 종족의 첫 번째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자신의 필수적인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주인들의 여정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길고 고된 항해 끝에 바이킹의 드라카르 장선가 낯선 해안에 닿습니다. 사람들은 경계심과 호기심을 품은 채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널빤지를 조심스레 밟거나 모래 위로 가볍게 뛰어내리며 고양이 한 마리가 마침내 해안에 도착합니다. 고양이는 아마 기지개를 켜고 몸을 털어낸 뒤 새로운 낯선 냄새를 호기심 가득하게 맡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역사 기록에도 남지 않았지만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초의 유럽산 집고양이가 북아메리카 땅을 밟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고양이는 정복자도 탐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평범한 선박의 쥐잡이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양이의 발이 최초의 흔적을 남겼고 1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이를 유전학을 통해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고양이 또는 암고양이는 자신의 종. 이 지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비자발적인 개척자이자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sak에 담긴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그저 전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60년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 고고학자 아네스틴과 헬게 잉스타드가 뉴펀들랜드 섬의 최북단 랑스 오 메도우즈, 엘란스 오 메도우스 라는 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작은 정착지의 흔적을 발굴했습니다. 몇 채의 움집과 대장간, 그리고 작업장들이었는데 이 구조물들과 발견된 유물들은 누가 봐도 스칸디나비아 양식임이 분명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정착지는 서기 1000년경의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는 사계 묘사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 이전에 바이킹이 북아메리카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비록 발굴 과정에서 고양이 뼈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살고 일하며 식량을 보관했던 이 정착지에 고양이가 없었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랑스 오 메도우즈는 바이킹들이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고양이들까지도 정말로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논리적 추론도 있고 사가 기록도 있으며 고고학적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양이 존재를 증명할 직접적인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상치 못한 영역, 바로 유전학에서 나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 과학자들은 역사를 양피지가 아닌 DNA 분자 속에 기록된 형태로 읽어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유전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분석하면 개체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종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지구상에 종들이 퍼져나간 경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모계를 통해서만, 즉 어미로부터 자손에게만 전달되며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변이됩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마치 탐정처럼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계도를 풀어내고 현대 동물들의 조상이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이킹의 고양이 흔적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대규모 국제 집고양이 게놈 연구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은 전 세계 수천 마리의 고양이들, 즉 품종묘와 일반 길고양이 모두의 DNA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약 10,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고양이가 가축화된 시점부터의 완전한 유전적 분포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작업 덕분에 고양이가 로마 군단병, 아랍 상인, 중세 순례자는 물론 선원들과 함께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처와 같은 저명한 과학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알려주는 일종의 여권과 같은 고유한 유전자 마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커들 중 하나가 과학자들을 바이킹의 드라칼 선박으로 곧장 이끌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특정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을 확인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스칸디나비아, 특히 노르웨이 지역의 고양이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유전적 표지자는 해당 지역의 특징을 워낙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를 잠정적으로 바이킹 계통, 바이킹 라인
바이킹이라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표지자는 북유럽 바이킹 시대의 고고학적 발굴지에서 발견된 고양이 유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 고양이들, 즉 오늘날 노르웨이 숲 고양이의 조상들이 드라카르 바이킹 선박을 타고 항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마커는 일종의 유전적 표식이었습니다. 바이킹 고양이들이 자신들이 방문한 모든 곳에 남긴 서명과 같았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스칸디나비아 항해사들의 경로를 따라 이 유전적 서명을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 동일한 유전적 표지자가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셰틀랜드 제도, 그리고 영국에 이르기까지 바이킹이 정착지를 세웠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고양이들의 유전적 지도는 바이킹의 확산 경로를 정확히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바이킹 고양이들이 북미 대륙에 있었다면 그들의 고유한 유전자 표지는 현지 고양이 개체군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노르웨이 고양이들의 특징인 바로 그 바이킹 계통의 유전자가 현재 북미의 일부 집고양이들에게서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유전자의 농도가 대륙 북동부 개체군, 특히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주와 미국의 메인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자료와 정황이 가리키는 바이킹들이 상륙했던 바로 그 지역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유전적 메아리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적 추측이 아닌 확실하고 무게감 있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고양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새로운 대륙에서 생존하고 적응하며 그들의 DNA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들이 나중에 온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콜럼버스나 다른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데려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전학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후 식민지 개척 물결과 함께 아메리카에 도착한 고양이들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콜럼버스와 함께 온 고양이들에게서는 스페인과 이베리아 반도 특유의 유전적 표지 마커가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및 프랑스 정착민들과 함께 온 고양이들은 또 다른 서유럽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양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바이킹 라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고양이 이주의 흐름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칸디나비아 유전적 흔적은 별개의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흔적은 신세계와 구세계 사이에 가장 초기에 콜럼버스 이전의 접촉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아메리카 고양이들의 유전자 풀에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콜럼버스의 고양이와 바이킹의 고양이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유전적 계보이며 후자의 역사는 500년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바이킹의 빈란드 정착지는 불과 몇 년 동안만 유지되었을 뿐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이킹들이 스크렐링이라고 불렀던 현지 원주민들과 충돌을 겪은 후 그들은 아메리카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고양이가 어떻게 살아남아 유전적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고양이들이 단순히 도망치거나 길을 잃어 야생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뉴펀들랜드의 험준한 자연환경이 고양이들의 고향인 노르웨이와 유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여 작은 야생 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둘째, 고양이들이 원주민 아메리카인들의 교역품이 되었거나 단순히 그들에게 발견되어 길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이하고 유용한 이 동물은 현지 주민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셋째, 비록 개체수가 매우 적었다 하더라도 단 몇 마리의 고양이만으로도 이후에 유입된 고양이들과의 교배를 통해 유전자를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모계로만 전해지는 고유한 미토콘드리아 DNA가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털복숭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명한 미국 고양이 품종인 메인쿤이죠. 메인쿤은 가장 큰 집고양이 중 하나로 풍성한 털과 귀끝의 장식털, 그리고 튼튼한 체격으로 유명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노르웨이 숲고양이와 외모가 매우 흡사합니다. 이 품종의 공식적인 역사는 19세기 메인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매우 인기 있고 낭만적인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메인쿤이 1000년 전에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데려온 바로 그 고양이들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에 따르면 바이킹 고양이들이 현지의 단모종 고양이들과 교배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품종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연구는 아직 이 연결고리를 100% 확증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외형적 유사성과 지리적 우연의 일치, 즉 메인주가 바이킹 유전자가 확산된 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론은 매우 그럴듯하고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메인쿤의 기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중 일부는 바이킹 이야기보다 훨씬 더 황당무계합니다. 가장 유명한 설 중 하나는 이 품종이 고양이와 너구리 라쿤과 교배하여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풍성한 줄무늬 꼬리와 메인쿤, 마인쿤, 메인 지방의 너구리 이라는 이름은 이 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설은 프랑스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혁명이 발발하자 그녀는 미국으로 망명을 시도했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과 함께 6마리의 앙고라 고양이를 배에 미리 태워보냈다고 합니다. 왕비는 결국 처형당했지만 고양이들은 무사히 메인주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메인쿤 품종의 선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쿤춘이라는 성을 가진 선장이 자신의 배에 장모종 고양이를 태우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동화 같은 이야기들 가운데 유전적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에 의해 뒷받침되는 바이킹 버전이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킹 기원설은 단순한 민간 전설을 실제 역사적 가능성으로 바꾸어 놓는 셈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 반론 혹은 반대 의견 역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과학은 맹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킹 고양이 설에도 허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의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반박은 바로 랑스오 메도즈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고양이 뼈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정말 있었다면 그 잔해나 유골은 왜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정착지가 규모가 작았고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작은 동물의 뼈는 산성 토양에서 잘 보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회의론자들은 이른바 바이킹 유전자가 그보다 훨씬 나중에 가령 19세기나 20세기에 노르웨이 또는 덴마크 이민자들을 통해 아메리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아메리카의 바이킹 고양이가 왔다는 이 이론은 매우 설득력 있고 잘 뒷받침되는 가설의 지위는 같지만 100%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과학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고고학적 혹은 유전적 발견들이 이 오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누가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고양이를 데려왔는지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양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대항해 시대 훨씬 이전부터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동물의 역사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행성을 개척해 왔는지 증명하는 셈이죠. 바이킹의 배인 드라카르의 탄 고양이는 실용주의, 적응력, 그리고 공생의 상징입니다. 이 이야기는 발견과 접촉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문화와 생태계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역사는 교과서 속에 박제된 날짜와 이름의 집합이 아니라 유전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거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살아 숨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의 집 고양이가 소파 위에서 느긋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문득 그 고양이의 먼 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들의 혈관에는 폭풍우나 차가운 파도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용감한 항해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주 먼 선조가 낯선 숲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둘러보며 새로운 대륙의 해변에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바로 그 고양이였을 수도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를 멀고도 영웅적인 과거와 연결해 줍니다. 이는 평범한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 즉 용감한 전사들과 개척자들의 후손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물론 당신의 고양이가 조상들의 무용담을 직접 들려줄 리는 없겠지만 이제 당신은 그 골골송 뒤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양이는 그 자체로 작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바이킹과 그들의 털북숭이 항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수수께끼에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장을 추가하며 이 놀라운 동물들과 우리의 유대를 더욱 깊고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콜럼버스의 세 척의 배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실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진정한 성우자는 사실 프레이야 여신 고양이들의 후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북아메리카 북동부 고양이 개체군에 남겨진 그들의 유전적 흔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사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항해사였던 바이킹들이 없어서는 안 될 선원, 즉 노르웨이 숲 고양이를 배에 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공식적인 아메리카 대륙 발견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대륙 전체에 유전적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과거를 다시 쓰게 해주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DNA 같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대한 사건의 흔적을 찾게 도와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역사 탐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고양이에게도 바이킹의 DNA가 흐르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